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다는 보리자루만한 간단하고 지할 말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제공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어디서 영화를 좀 봤니? 어디 영점,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자, 현재 시간 2023년 4월 5일 오후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네. 자, 오늘은 55번째 시간 영화 에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영화가 최근에 많이 개봉을 했죠. 슬램덩크, 그리고 오늘 4월 5일에 개봉한 에어하고 리바운드. 자, 저는 이미 그 세 작품 다 봤고요. 뭐 슬램덩크는 이미 리뷰는 했고, 에어하고 리바운드는 이제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에어는 지금 할 거고요. 농구에 제가 열심히 했었고, 공부도 많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가 많아서 스스로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구를 다시 할 몸 상태를 빨리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이 또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 4월이 사실 4월하고 10월이 저는 날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한참 이제 덥기 전에 봄을 좀 많이 즐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은 좀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봄, 가을은. 그렇고요. 자, 근데 이 영화 에어가 솔직히 저는 뭐 호평이 많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농구 쪽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주워들은 게 많은 인간이어서 아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그 새로움이 없어서 그런지 영화 자체가 막 너무 놀랍게 다가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지식이 좀 있는 게 영화 감상에 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벤 애플렉이 감독한 영화답게 대사빨이 상당히 좋아요. 듀얼 때도 그랬고 아르고 때도 그랬는데, 어쩌면 상당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뻔한 이야기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할 거리와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뭐 아르고도 사실 뭐 그냥 흔한 감동 스토리로 풀어갈 수 있었는데 뭔가 다른 의미를 전도줬던 것 같고, 본지 좀 오래돼서 그런데 그런 기억이 좀 남아있고요. 라스트 듀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사건일 수 있으나 그 구성을 세 가지 시각에서 구성을 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지는 그런 재미가 또 있었죠. 그래서 벤 애플렉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심심한 스토리 아니면 많이 보았던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울림이나 메시지를 주는 거는 잘하는 감독이고 이번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특별한 뭐 액션이 없잖아요. 뭐 농구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 실행, 관점의 발전, 뭐 생각이 쌓여가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고, 그만큼 대화와 그리고 배우들의 표정, 뭐 대사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게 다 충분히 갖춰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인물들의 대화, 뭐 토론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영화인 머니볼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죠. 그것도 역시 스포츠를 소재로 가져오고 생각의 변화, 뭐 사회 관념의 변화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고 결이 통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저는 머니볼 농구 버전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머니볼보다는 좀 아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줍지 않게 농구를 많이 알아서 그런지 조금 이제 좀 꼰꼰한 시선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근데 머니볼처럼 될 수 있는 영화지만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조던 엄마의 마지막 거부할 수 없는 제한, 그러니까 농구와 판매 수익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해달라, 비율에 맞춰서 금액을 또 보장해달라, 계약금과 따로 원래는 계약금만 주는 게 관행인데 그거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제한 때문에 앞에 어떤 해왔던 소니와 그 기타 직원들의 노력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메시지도 확 약해져 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자, 그러나 뭐 편집, 대사, 연기, 뭐 그리고 재밌는 실화 다 좋고 그걸 잘 살렸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에어에서 나이키가 새로운 혁신을 시도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기존 뭐 아디다스나 컨버스의 방식은
기존에 성공한 모델을 광고하는 선수들 중 한 명이 되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 충분히 선수로서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 신발 신으면은 좋은 광고 모델이 될 것 같고 우리 그만큼 돈 쳐줄게 라는 식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나 컨버스가 생각한 이 선수의 가치가 있을 텐데 이 선수가 회사 스스로 내린 가치보다 높게 부르면 다른 선수 찾고 생각한 가치보다 낮게 부르면 싸게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스포츠 선수로서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대한 게 아니라 싸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듯한 일반적인 기업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뭐 포지션별로 농구화가 따로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물론 뭐 다른 스포츠 브랜드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이런 방법을 나이키가 이제 생각에 전환을 해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금액에 맞춰서 선수를 모셔왔다면 이제는 선수에 맞춰서 신발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와 나이키가 서로가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수의 특징, 특별함을 살릴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줄 거고 너가 성공하면 우리도 같이 성공하는 거야. 이런 식의 동업자적인 입장에서 선수를 바라본 것이 이제 나이키가 가져온 혁신이죠. 전에 없던 새로움에 도전하는 선수 아니냐 너, 조던 너. 그냥 괜찮은 선수가 아니라 역대급으로 대단한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너 꿈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 지금 언더독인데 너처럼 우리도 도전자다. 같이 도전해서 우리 새로운 또 위치에 같이 도전해보자. 그 도전에 맞게 우리가 100% 서포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낸 거죠. 우리가 최고의 회사고 너 최고의 대우 해줄게. 와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랑 같이 성장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구조를 짠 거죠. 그래서 조던의 색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의 색깔이 들어간 신발을 만든 거고 조던의 특징이 담은 신발을 만든 거고 그죠? 그리고 조던이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명을 만든 거죠. 에어 조던이라는. 그래서 조던의 신발을 신발로 담아낼 거다. 그 신발 자체가 조던이 되는 거다. 그 신발을 너가 신어주면 확실히 특별한 의미 있는 신발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회사 신발은 그냥 돈 줄 테니까 우리 회사는 신발 신어냐 이거 아니냐. 우리는 돈만 갖고 얘기하는 회사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던 당신에게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매 경기 NBA에서 규정한 농구와 규정을 어기면 내는 벌금 5,000달러를 기꺼이 내면서까지 너에게 신발을 맞춰서 내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조던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분명 변화가 맞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정말 대단한 변화인가? 저는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조던과 나이키의 계약 과정 마지막에 조던의 어머니가 신발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의 이익을 보장하라. 그 계약 조건을 이제 내 걸겠다. 인센티브를 달라. 신발이 많이 팔린 만큼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돈을 또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약금 25만 달러에 더 추가해서 솔직히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소니 및 그 직원들이 조던 가족을 설득하고 또 나이키의 농구화를 특별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생각의 변화들이 다 그 노력들이 별로 의미 없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액 조건을 더 좋게 해주겠다.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아닌가요? 아디다스도 25만 달러를 냈고 나이키도 25만 달러를 낸 건데 차이점은 이제 인센티브를 주냐 안 주냐였다는 거죠. 조던 가족을 설득한 것이 에어 조던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조던을 위한 농구화를 새로 만든다. 이게 이런 노력을 했던 거를 맨 처음에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인센티브라는 엄청난 것이 추가가 돼버리니까 그 앞에 나이키의 노력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냥 프로 선수니까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지.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결국에는 가장 큰 동기부여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 앞에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결국에는 또 돈의 논리가 또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돌로레스 조던이라는 게 뭐 그분이 뭐 아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또 좋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생각이 옳고 바르고 현명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냐 안 주냐로 결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메시지 자체도 뭔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와닿진 않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뭐 스포츠 마케팅, 뭐 스포츠 회사의 패러다임 전환 수준이 돼야 좀 그게 이제 메시지로 오고 감동이 될 텐데 저한테 느껴지기로는 이 마지막 그 계약
계약 조건 추가 이 장면 때문에 그냥 가족을 설득하는 화술의 변화 정도? 계약 조건의 변화 정도? 돈을 좀 더 챙겨주겠다.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에 따라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걸 계약에 추가하겠다 정도밖에 변화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메시지를 더 보여줄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좀 더 계약 조건을 좋게 제시한 거 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던이 잘할수록 인기가 올라갈 거고 그럼 신발 판매량이 늘어날 거고 신발 판매량이 늘면 자기 수익을 더 챙겨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수익이 결국엔 동기부여가 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나이키는 뭐 이제 조던만을 위한 신발을 만들고 뭐 도전의 가치를 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냥 인센티브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추상적인 가치가 있는 듯이 뭐 정당한 대가를 찾아가는 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돌로레스 조던과 소니의 전화 통화에서 그런 대화들이 오가긴 하지만 글쎄요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던이라는 선수가 성공한 것에 따라 나이키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이키가 조던을 그냥 좋은 계약 조건 잘 잡아서 덕버는 거지. 만약에 조던에게 그런 좋은 조건의 계약을 했지만 조던이 만약에 그만큼의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수처럼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저 전략은 분명 실패한 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뭐 특별한 어떤 가치, 특별한 생각이 전환 이런 게 아니라 조던에게 배팅을 많이 했고 그 배팅을 한 조던이 대박을 쳐버린 거고 그게 그냥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뭐 생각의 전환 때문에 조던이 더 좋은 선수가 된 건가, 나이키의 어떤 생각의 변화 때문에 조던이 더 좋은 선수가 된 건가, 이거는 입증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던처럼 대단한 선수가 나오려면 대단한 재능을 일단 갖고 타고나기도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조던이 타고난 운도 상당히 좋아야지 저런 어떤 절대자의 위치에 간다고는 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아무리 부상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피하게 어떠면 부상과 연관된 상대 선수도 부상을 입힐 의도는 없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어떤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게 농구 경기인데 근데 그런 큰 부상은 조던을 피했던 거고 그리고 그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조던의 재능과 노력이 꽃을 피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운도 상당히 따른 거 아닐까 조던의 성공에. 그러면은 나이키의 성공도 결국에는 조던에게 운이 따랐기 때문에 그 덕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영화 속으로 보면서 이렇게 뻗치면서 영화가 그냥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던이 대단하지 않은 선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던 대단한 선수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꼭 나이키 신발을 신어서 이렇게 됐냐는 설명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니볼과의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머니볼이나 에어 역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설명하는 영화죠. 머니볼은 이제 사람 직관에 의존하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던 야구계의 선수 평가 방식을 바꿔서 데이터 위주로 사람의 주관을 빼고 데이터 위주로 선수 기용을 하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적은 연봉 투자 대비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더라. 그걸 얘기한 거고. 에어라는 영화도 근데 신발 광고 모델로 선수를 쓰는 게 아니라 선수의 신발을 맞추는 그런 선수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농구화를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징으로서 신발을 소비하게 만들겠다라는 이 생각의 전환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냈음을 설명하는 영화인 건 맞습니다. 두 개가 이제 공통점이죠. 스포츠를 소재로 사고의 변환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머니볼은 이제 사고의 전환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를 잘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에어는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조던이 나이키와 계약을 한 거를 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사고의 전환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계약 마지막에 어머니의 인센티브 보장 조건 추가로 계약 성사가 되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수익 보장 조건, 인센티브가 결정적인 걸로 보여졌다라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의 생각의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설득하는데 그 설득력이 마지막에 약해졌다는 거죠. 머니볼에 비해서는 메시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니가 조던의 마지막 경기를 보고 성공할 거라고 막 저 선수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스카우터, 어느 뭐 농구 전문가들도 어떤 특별한 선수에게 특별함을 발견하기도 해요. 근데 그 특별함을 발견당한 선수가 잘 안 되기도 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뭐 고고 유명자라고 했지만 프로에서 이름 못 날리고 사라지는 선수도 얼마나 많은데요. 반대로 저 선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선수가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어느 시점에 한 시점만 보고 앞으로 이 선수가 얼마나 크게 될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들은 상당히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소니의 그 판단이 나름의 이제 그 비디오를 분석해서 나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글쎄요, 그 한 경기로 그 당시 지금의 조던의 입지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한 거 아니었거든요, 소니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석 방법이 뭐 데이터를 보고 막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솔직히 좀 감에 가깝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혀 이제 에어와 머니볼은 공통점이 많지만 머니볼이 도달하는 수준에는 에어가 같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인센티브 마지막 그 장면 때문에 그래요. 아닌데.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 승리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도전적인 선택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도전적인 선택이니까요. 남들이 안 했던 거, 보이지 않는 가치에 배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도전적인 선택의 성공과 실패의 비율은 보여주지 않고 또 실패한 도전적인 선택엔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도전적인 선택만 주로 관심을 받고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면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미디어에서. 그런데 실제로 선구자 혹은 뭐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위대한 건 맞습니다만 사실 퍼스트 펭귄은 높은 확률로 일찍 바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바다 표범에게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다 표범 맞나? 다른 동물이었나? 어쨌든 성공하지 못한 도전적인 선택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이어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이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의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미 성공을 거둔 방식이라 실패할 확률이 적죠. 성공은 담보하지 못하더라도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를 안 하는 것도 엄청난 위대함이거든요. 그것만 도달해도 엄청난 대단한 성과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일들이 반복인 것은 실패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선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던과 나이키의 승리가 이미 확실하게 보여져 있는 상황. 조던이 그 누가 뭐래도 최고의 선수인 거는 누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르브론이 오래 뛰면서 르브론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르브론을 비교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르브론과의 비교와 상관없이 조던이 위대한 선수인 건 맞죠. 그리고 나이키가 조던과 함께 같이 위대한 회사가 된 것도 맞죠. 이게 확실한 상황에서 뒤늦게 성공의 비법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글쎄요, 여기서 의미를 찾는 게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 전에 잘 될 것을 예측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거면 오 대단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성공하고 성공한 과정이 다 나와 있는 과정을 보여줘 놓고 와 대박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대단한가 생각을 드는 거죠. 네.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 이런 건 많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경영학 수업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분석해서 진행을 해요. 물론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분석을 해서 경영학에서 교훈을 주죠. 근데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많이 공부하고 나간 경영학도들이 현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는 왜 이렇게 이 사례가 그냥 그렇게 봤냐면 나이키가 조던 이후에 유명 스타들을 잡을 수 있는 금액, 뭐 회사의 규모가 조던 때문에 커지겨서 생기기도 해요. 조던 이후에 코비, 뭐 르브론, 그리고 뭐 르브론 같은 시대에 웨이드는 이제 자회사인 컨버스로 보내고 크리스폴을 잡아서 블레이크 그린빈 잡아서 조던 라인으로 보내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던 이후에 나이키의 성공은 사실상 조던에게 접근한 그 방식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더 큰 돈을 선수에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선수를 나이키 혹은 나이키 산하 브랜드로 섭외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 선수들이 또 농구화를 팔아서 나이키에게 수익을 갖다 주고 그 선수들도 농구화 판매에 따른 수익을 또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결국엔 돈 싸움에서 승리한 것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농구판에서 나이키의 성공이 접근 방법의 생각의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이키가 계속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냥 더 많은 돈을 배팅하고 그 배팅한 스타가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싸움이 된 거라서 조던이 나이키로 가기로 한 선택 그 이전에 그 농구화 시장의 상황과 특별하게 달라진 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면서 그냥 심심한 영화가 저에게는 돼버렸습니다.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겠죠? Yes, yes, yes.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겠죠? Yes, yes, yes. 자, 여기서 이제 성공 실화를 쫓는 이야기들이 다 쓰레기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 사례를 추종하는 것에도 분명히 맹점이 있다라는 건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나온 실수를 잘 찾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도 성공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성공에 나온 방법을 성공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걸 쫓아나가서 성공을 하는 방법도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제 성공한 사례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또 홍보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더 많이 알려질 뿐인 거지,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더 좋다, 성공해서 배우는 것이 더 좋다, 누가 더 옳은 방법이냐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지만 성공 사례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성공 사례에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실패해서 배우는 것과 성공해서 배우는 것을 냉정하게 따져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의 요인을 엉뚱하게 지적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한 사례를 보고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고 만약에 성공의 이유에는 A가 아니라 B였는데 A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배웠다면 결국에는 이제 성공 사례에서 배운다고 해도 잘못 배운 게 되는 거죠. 이 성공 사례를 다른 어떤 분야에 적용시킬 때 이 사례의 상황과 적용시키려고 맘먹은 그 상황이 비슷한지도 또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공 사례를 무조건 어디서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한다고 해서 다 맞는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성공한 사람이 운이 좋았다고 하면 겸손으로 받아들여지고 실패한 사람이 운이 나빴다라고 하면 핑계라고 받아지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성공에도 운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모든 성공에 필요한 여러 상황들을 그 당사자가 모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당사자의 노력 밖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요인이 또 뭐가 있고 또 운이 좋았다는 부분은 얼마 정도고 또 운이 차지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운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뭐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이 도와준 부분은 얼마고 뭐 운으로 작용한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까지 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무조건 쫓아서 성공 사례를 적용시키는 것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건데, 성공한 사례가 워낙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쫓기고 그 안에서 뭐 특별함을 찾으면 그 특별함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결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요인 자체도 사실 검증이 안 됐는데도 특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공한 사례를 뒤쫓아서 교훈을 얻는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맹점이 그만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성공한 사례를 쫓아서 교훈을 얻는 거는 모든 학문에서 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사실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될 감이 된다? 이런 사례인 것도, 그것도 맞죠.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워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잘 사는 케이스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훨씬 더 눈이 많이 가고 좀 더 드라마틱한 거는 맞죠. 그러니까 뭐 낙차 큰 커브가 좋은 변화구인 것처럼 변화의 폭이 크게 보이니까 뭔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시도, 생각의 전환이
인류를 앞으로 끌어온 것도 맞아요.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그냥 보수적인 남들이 했던 혹은 이미 해봤던 선택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 선택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지. 실제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선택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선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어서 그냥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도전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나쁘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도 이꼴 성공은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시도 이꼴 성공이라고 하면 그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과 신장기업 가게들은 왜 사라지고 지금 없는 경우가 많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새로운 시도를 안 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는 뭐 분명히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퍼지고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 우리 새로 도전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성공 스토리를 쫓는 게 너무 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했는데 그러면 이 영화 보지 말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좀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NBA 이야기도 많이 보고 했었던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이 실화 자체가 저한테는 특별하지 않은 것이 감상을 하는데 방해가 된 거고요. 잘못된 선입견이 만약 껴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평가를 냈다고 해서 이 영화가 재미없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뭐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시선에 맞서서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좋아합니다. 고루함과 싸워서 새로운 걸 내던지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과정의 의미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과정이거든요. 뭐 공장을 세우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농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승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많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재밌게 부여해가는 대사가 아주 잘 써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보는 맛이 또 있고, 그 대사의 맥락을 표정으로 잘 표현해내는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좋았고, 이미 뭐 저한테는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봐도 워낙 흥미있는 얘기여서 또 재밌게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던과 나이키의 성공이 뭐 그만큼의 어떤 감동으로 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된 사람이라서 네, 제 판단이 전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돌로레스 조던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그 대단한 말로 포장한 것 같지만 결국엔 인센티브 달라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으셨고, 그거를 나이키에서 받아들인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앞에 수많은 어떤 과정들이 의미 없게 보였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과정들이 참 의미 있게 잘 그려졌어요. 뭐 나이키와의 차이, 컨버스와의 차이, 뭐 그리고 소니가 조던의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보여주는 그 언변과 생각의 깊이와 이런 것도 너무 재밌죠. 네. 제가 뭐 쓸데없이 아는 게 많아서 약간의 꼰대스러운 관점으로 봐서 이렇게 저평가를 하는 거지, 저는 분명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런 정도 뭐 영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댓글 소개하면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소개. 자, 지난 불안당 편하고 파벨만스 편에 달린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불안당 편에 달린 댓글 소개입니다. 소대가리님께서 오땡에 맞춘 불안당 좋습니다. 그러니까 55화라는 거죠. 불안당. 뭐 재밌게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댓글까지 고맙습니다. 사실 뭐 불안당도 사실은 뭐 저한테는 크게 막 와닿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어서 억지로 좀 이야기를 뭐 이것저것 상상해보면서 접붙이기 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나이트 시네마님도 뭐 비슷한 결의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불안당에서 멀티페르소나 얘기를 끌어내시다니, 이거는 솔직히 이제 꿈보다 해몽이 너무 후하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습니다. 네.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 거지 뭐 전혀 뭐 이렇게 뭐 깊은 고민과 뭐 그런 거 없고요. 근데 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또 감사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
자, 파벨만스판의 댓글입니다. 소대가리님께서 전문적이고 해박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라이트 시네마님은 이제 관련 일을 해본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지난 파벨만스 편에 나오신 연나님이 영상을 공부하시는 분이고, 영상 현장에도 많이 가보셨고, 또 영상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과 또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이론, 지식, 경험 이런 게 다 있으신 분이어서, 또 그걸 말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어서 분량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했지만 그런 고민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될 정도로 워낙 또 재밌게 이야기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방송 진행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잘 들었고요. 연남님은 또 모셔서 또 재밌는 얘기를 또 들을 거리가 또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영상 쪽에서 꾸준히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생생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연나님이 제 방송에 마음에 드셔서 자주 나오고 싶어 하시게 만드는 게 또 제 역할이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급하게 올린 긴급 리바운드 편, 리바운드 보러 가기 전에 알면 좋을 것들, 이 방송에 또 이제 그레이스 조님이 후원 3,500원 해주시면서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날것의 이런 방송 너무 좋다, 리바운드 더 재밌게 볼 것 같다, 감사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제가 일단 또 감사드리죠. 네. 후원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팟빵에서 그 후원금 총액이 5만원이 넘어야지 그걸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레이스 조님 덕분에 5만원에 곧 다가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리바운드 편을 딱 보고 나오니까 그 리바운드 편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바, 부산중앙고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부산중앙고의 강양현 코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건지, 그리고 부산중앙고의 그 선수들이 해낸 그 기적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해내서 기적인 건지를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 주변 환경, 그 당시 상황 같은 거를 제가 알고 있는 설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이제 즉석에서 잠깐 대본 한 10분 정도 쓰고 녹음도 한 13분 정도 하고 편집도 없이 그냥 올린 건데, 나름 해보면서 약간의 저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영화관 로비에서 앉아가지고 이어폰 꽂고 통화하는 척하면서 이제 녹음을 해서 올린 건데, 그게 나름의 또 현장감이 있다고 하셔서 좋게 봐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걸으면서도 한번 녹음해볼까요? 글쎄요, 괜찮은 것 같고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재밌게 녹음을 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고, 콧물을 요새 한 일주일째 콧물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 녹음할 당시, 긴급 녹음을 할 당시에 콧물이 좀 많이 나왔나 봐요. 코 풀고 녹음할 걸 같은데 코 훌쩍거리는 그 콧물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좀 민망합니다. 이미 올라가 버렸고 해서 어쩔 수 없죠. 일부러 더럽게 하려는 건 의도는 없습니다만, 편집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 소개까지 했고요. 또 다음 에피소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